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2차 자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우리 제도의 미흡한 점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이어서 오늘도 각계의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 사회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뭔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뭔가, 국회가 입법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 제도적인 문제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로 아주 문제가 산적해 있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분야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그 활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활력을 다시 살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 고용도 늘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늘리는 그러한 좋은 과제를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부동산 분야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5개의 주제를 선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또 두 번째는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자격 제도들, 세 번째는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 네 번째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 또 다섯 번째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된, 등기가 의무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 문제, 이렇게 5개를 저는 추려 봤습니다. 음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주택자를 범죄인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그 국민들의 머릿속에 그게 꽉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다주택자의 본질은 그들이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편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제도들을 만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어 이 "제도적인 혜택을 주겠다.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 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다주택의 75%는 빌라, 원룸, 오피스텔 뭐 다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전세 사기가 주로 나고 있는 바로 그 주택들입니다. 그게 75%고 한 20% 정도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도 가격 신고가 된 것들을 보면 전부 저가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형 주택, 주로 1인 가구용 주택을 소유하고 그것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 좀 벌어서 어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세 받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다주택자는 누구냐면 비싼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런 환상과 착각이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어서,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제도를 들여온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룸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을 여러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이 1 년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세금을 맞게 됐고,
그래서 그거 몇 년만 그렇게 내게 되면 집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집을 팔려고 내놨죠. 팔려고 내놓은 집은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고 오피스텔이고 뭐 다 이런 집들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집값이 떨어졌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집은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1인 가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숫자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한 800만 가구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지어도 계속 집이 모자란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구 수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대학만 졸업하면 또는 심지어 대학생들도 나가서 혼자서 사는 것이 유행처럼 됐고 그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데 사는 거주할 집이 필요하는데 그 1인 가구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을 소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유할 능력도 없고 소유할 의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거주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거주할 주택을 제공해 왔던 사람들이 바로 다주택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 징벌제도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그 임대 사업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게 됐고 그들이 집을 내놓게 됐고 집은 안 팔리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주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들 그러니까 주로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는 이 집들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소위 깡통 전세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더 비싸지는 곳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세 사기의 바로 그 이 시장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저 물레동이라든가 뭐 또는 수원에도 그런 데가 많고 그러니까 집값이 싼 데들이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음 이런 곳에 이런 집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받고 구매를 합니다. 돈을 내고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전세 보증금이 더 집 매매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이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과의 차액을 사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사는 사람은 돈을 받고 집을 사게 돼 있고 그래서 집을 사면 살수록 캐시가 늘어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집을 10채든 20채든 30채든 막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돈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생겨난 캐시를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원래부터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게 시장 기반은 기본적으로 깡통 전세라고 하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 배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나타난 것은 사람들이 다주택은 이제 안 가지겠다라고 분명히 태도를 정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자기 재산의 최소한 70% 정도는 부동산으로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래부터도 한국인들이 그런 성향이 있었고 거의 변하지 않는 성향이에요. 자, 그런데 다주택은 아니야. 그러면 뭐냐? 1주택을 최대한 비싼 거로 사는 성향인 거죠. 그게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현상인 거고 그래서 다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싼 집은 더욱더 싸지고 비싼 집은 더욱더 비싸지는 현상, 주택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숫자로 나타납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5 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파트를 5 등분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싼 집 20%의 평균 가격을 가장 싼 집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에 어 4.7 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9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져서 박근혜 정부 때 와서 4.7 그쯤이었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이게 10이 됐든가 뭐 그래요. 10 배가 된 거죠. 원래는 5 배도 안 됐는데 그게 요 몇 년 사이에 10 배가 된 겁니다. 왜? 이미 말씀드렸듯이 싼 집은 더욱더 싸지고 비싼 집은 더욱더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 아무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1인 가구들한테 좋으냐? 그들에겐 재앙인 거죠. 1인 가구들은 집을 어디 거주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거 다주택자들이 집이 안 팔리니까 오피스텔을 용도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바꾸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고, 또 빌라 같은 경우도 거주용이었는데 그것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전환을 해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만하자.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다주택자를 범죄시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건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그냥 지방세로 돌려놔야 된다. 원래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예. 지방 정부가 자기 동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 지방세, 재산세인 것이고, 그리고 세율은 그냥 단일세율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0.5%로 하든 1%로 하든 그거는 각 지방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동의한 만큼 그대로 걷어서 쓰면 되는 거다. 이걸 가지고 주택 가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악화시키고 전세 사기 같은 것만 나게 만들고 가서 살 데도 없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바로 이 다주택 규제다. 그래서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규제는요.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 규제입니다. 농가주택, 우리 뭐 보통 보면 '아 나는 은퇴하고 나면 가서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살아야지.'라고 해서 전원주택 짓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게 대부분 농가주택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도 추측컨대 10중 8 구는 위장 농민들일 거예요. 시골에 가서 농가주택 폐가라고 하더라도 농가주택을 사서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려면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1 년에 90일 이상을 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판매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뭐 하는 이런 이상한 규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 사람들은 농가주택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농민이 되어야만 농가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난센스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농가에 지금 빈집들이 나타나서 그 빈집이 아주 흉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제 "시골 가서 살아라."라고 장려를 해야 될 판에 이런 이상한 규제들을 갖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농가는 농지는 농민만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귀농을 장려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시골에 폐가들을 사서 좋은 집을 짓고 그 동네를 잘 만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를 하자. 그래서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 자격 제한,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데 또 다른 것이 농지 전용 제한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는 농림부가 꽉 잡고 있어요. 농림부가 안 풀어주는 거죠. 농지를 안 풀어줘요. 이건 뭐 사실은 이승만 정부, 우리나라 건국 초기부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그렇게 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줄어들면 먹을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경우에 그 식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식량 안보는 그냥 내세우는 논리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와서는 이제 농업 화이트 칼라들이 밥벌이 수단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들의 그냥 생존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농민들이 아니고 농업 화이트 칼라들인 거죠. 농민은 농지를 팔면 좋아요. 그런데 안 좋아지는 게 누구냐? 그렇게 되면 시골의 인구도 줄어들고 말이지, 농지가 줄어들게 되면 농업 예산도 줄어들고, 뭐 이런 거기에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농협이고 그 농업과 관련된 대학 교수들이고,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 관련 시민 단체들이라든가. 자, 이제 식량 안보 좋다. 그런데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건 식량 증산을 하는 건데, 이제 땅이 많아야 식량이 증산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농업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자면 오히려 기업농 쪽으로 가는 게 식량 생산에는 훨씬 유리하죠. 지금의 농지의 한 절반만 가지고도 지금 식량 정도는 충분히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기업농이 된다면 식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훨씬 더 위생적인 식량을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다. 뭐 그건 뭐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지 보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식량 안보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는 이제 농림부가 그걸 잡고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줘야 된다. 농지의 관리권은 그냥 지방에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린에 대한 관리인 거죠. 환경을 위해서 산림을 보존한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농지는 환경 보호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농사를 짓게 되면 오히려 환경이 파괴가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농사 짓는 데를 한번 가 보시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한 데가 되어 버리는 거죠, 농사를 짓게 되면. 왜? 나무를 다 걷어내야 되고, 거기다가 씨 뿌리고, 그 몇 달 동안 뭘 하려고 거기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다 그래야 되니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관리권은 동네 사람들이 가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동네 농지는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을 정해서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제 농림부, 국가는 농지에서 손을 떼라. 정 가지고 싶다면 농업진흥지역 정도, 우리나라 농지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만은, 그 집단화되어 있는 집단 영농을 하고 있는 주로 그런 그 아주 넓은 토지들, 평야들, 이런 데들이죠. 한 절반 정도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맡겨라. 거기에다가 그걸 농지로 쓰든 거기에다가 뭐 아파트를 짓든 그걸 공원으로 만들든 그건 지방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규제는 수도권 집중 억제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60년 전이죠. 그때는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행처럼 이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도 그런 것을 했을 정도로 이 수도권 집중 억제, 대도시 집중 억제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사회주의의 열풍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들마다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했어요. 인구가 굉장히 빨리 늘어난 거죠, 대도시로. 농촌에서 도시로 오고 그 도시 자체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들마다 다 그걸 하게 됐죠.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규제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라들마다 다 그걸 없앴죠. 그 대신에 새로 시작한 것은 대도시를 질서정연하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다들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수도권 집중 억제가 어 들어왔던 이유는 박정희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첫째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고, 왜 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이 한강 이북에 있었는데 그 한강 이남으로 다 내려보냈죠. 그래서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또 대전으로 아예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됐었죠. 북한의 위협이 정말 심각했으니까. 그리고 또 서울로 급속하게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 수도가 어디에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북한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이제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 버린 데다가, 둘째, 이 서울의 인구도 이제 줄어들 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프라 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옮겨오는 사람들, 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인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인구 집중이 남아있는 이유는, 강고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이제 지방의 정치인들이, 또 지방의 주민들이 서울이 발전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발전하게 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처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인식, 그 문제의식인 거예요. 이제 이거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더 글로벌화된 서울에서 살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궁리해야 된다. 그런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 없애자. 그리고 지방에 대한 지방의 발전을 보조하는 정책들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지금 지역 개발 정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는 곳마다 지방 공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고, 그거는 다 유령 공항이 되어 버린 그런 상태이고, 대구에다가도 또 공항을 또 만들고, 또 가덕도에다가 또 공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온통 지방이 지금 유령 도시, 유령 공항들로 넘쳐나는 상황인데, 그나마 수도권이라도 좀 풀어 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억제책 없애자.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수도권을 질서 정연하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등기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집을 사시면 부동산 등기를 하셔야 되죠. 등기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집을 샀을 때 말이죠. 어 등기부에 올라 있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다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샀는데, 그래서 내 명의로 집을 옮겼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연은 뭐 갖가지 사연들이 있죠. 왜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냐. 어쨌든 간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이름 올라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집을 산 사람은 집을 잃게 돼 있어요. 왜?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에게 집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그 이름을 믿고 집을 구입한 사람은 자기한테 집을 판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집은 잃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난센스예요. 이렇게 될 거면 등기를 의무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의무화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등기는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그 등기부를 믿고 집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권리를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집을 잃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뭐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안 돼서 집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등기 수수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보험 제도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권리를 잃게 된 사람,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의 그 손해는 구제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게 등기 의무화를 하는 취지에 맞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라. 공시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부동산 등기 또 그 민법 이런 데다가 입법을 해서 넣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5가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 주셔 가지고 우리 원장님 이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이 규제라는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가장 밀접한 분야가 조세 분야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이걸 이 규제를 갖다가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이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세라고 하면은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15년 이래 그 조세는 사실은 권리입니다. 예.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한동안 투표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을 다 받기를 원하니까 국민 계쇄주의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죠. 이 바뀌었던 거에 대해서 오늘 자유기업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 원장님이 한 15분 이내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 제목 하나만 가지고 제가 한 15분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가 아마도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 분야인 것 같아서 상속세를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제는 기본적으로 매년 다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된 내용도 워낙 많아가지고 세금을 전공을 하고 또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세무사들도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국가와 국민 간의 게임의 룰인데 룰 자체가 매년 바뀌어가지고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떤 세목의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이 룰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계산을 의뢰를 한다든지 하면은 세무사들이 피합니다. 왜냐하면 실력 없다는 것을 뽀록내기 싫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가와 국민 간의 룰인데 국가는 그 룰을 알고 있고 뛰는 플레이어들은 룰을 모르고 지금 뛰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제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부터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제는 거의 지난 1960년 이후 그 지속되었던 고도 성장 시대 이제 거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우리가 생산 함수할 때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하는데 노동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새로운 동력,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아마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뭐 팬데믹, 뭐또 중동 전쟁 발발의 가능성 등으로 또 뭐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선진화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게임의 룰은 1960년, 70년대에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을 하다 보니 이 룰 자체가 이상해졌습니다. 요 앞에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지방세다, 지득하신 말씀입니다. 이 게임의 룰을 만들 때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은 세원의 이동성이 강한가 약한가. 세원의 이동성이 큰 것은 국세로 하는 것이고요. 세원의 이동성이 적은 것은 지방세로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은 이동성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지방세입니다. 이걸 국세와 지방세를 믹스시켜 가지고 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의 룰을 선진화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도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으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지향하는 이유가 효율성 측면에서 지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왜 1인 가구가 많아졌는가? 정부가 조장을 한 거죠. 청약 예금을 들려고 하면은 세대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게 특권을 주려고 하니 그 특권을 받고자 하고 특별한 권리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1인 가구가 됐고, 그게 부모와 같이 사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청년들에 대한 특권으로 돌려놓는다면 아마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클 것이고, 쓸데없는 특권 가지고 가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안정 경쟁 시장 하면은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갖다가 계속 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매칭 미스매치가 되고 매치가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공급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꼭 부동산 공급, 인구는 줄어들어가는데 신축 주택의 수가 준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꼬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좋은가, 이 자담에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우리 조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하면 뭐 보통 사람들이 한 5가지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첫째, 크든 작든 간에 매년 개편에 대해서 게임의 룰 자체가 복잡하기 그지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도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나오고 조세 소송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요즘 조세 소송이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 가면은 밀려가지고 몇 년, 3개월 이내에 심판을 내려줘야 된다는데 1년 이상 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세목 자체가요. 지방세가 11개, 국세가 14개입니다. 그래서 25개로 세목 자체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목마다 가세 구간과 세율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의 왜곡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소득세 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높지 않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세금 내면은 최고 세율이 48% 내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방세 4.8% 또 내야 됩니다. 52.8인데 그거 묶어가지고 왜 납세자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지네들이 52.8을 걷어가서 국가가 나눠 가지면 될 걸 꼭 내는 사람 보고 2번 내도록 합니다. 개인도 이런데 법인들은 너무너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세의 경우도 보면 지나치게 단계를 둬가지고요, 이게 글로벌 경제에 맞지 않게 단일 세율로 가면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경제 주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규모가 크면은 최고 구간으로 갑니다. 똑똑한 합리적인 경제 주체 플레이어라면은 누가 기업을 크게 가져가겠습니까? 작게 나눕니다. 작게 나누니까 그걸 또 일자리를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일감을 몰아줬니 안 몰아줬니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게임 룰 자체가 그런 것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가 세목마다 비과세 감면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세 기반 자체가 너무도 협소합니다. 우리가 국민 계세주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1년 생산력이 한 2100조쯤 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10%면은 210조를 걷어야 되는데 210조가 들어오는 게 70조도 안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비과세 감면으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서기를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 줄서기 하도록 게임 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동안에 문제가 될 때마다 세제 개편은 대중요법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러한 세제 개편 현재 이 게임의 룰을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에 순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누가 어떻게 이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륙법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도 법, 할 수 없는 것도 법.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들어온 한국이 앞서가다가 그걸 띄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법을 못 만들어 줘 가지고 중국에 추월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우리가 저 영미법 개통으로 법 체계를 갖다 운영하는 곳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주차를 해야 될지 말지 선 꺼놓은 곳에 주차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눈도 어두운데 조그마한 글씨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 읽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써 있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그런 펀더멘털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도 없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요구로 단행된 세원 배분 문제, 이것은 기업 발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에 있던 지방화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 여기가 자유개헌의 의도에 있는데 정치권이 선진화되기 전에는 참으로 우리 국가가 선진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암담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내년 4월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가 여의도를 선진화시켜 줄 것을 억지로라도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국세 지방세 이걸 갖다가 조세청이라고 국세청을 바꿔서 한 군데서 거두면 어떨까요? 걷어서 쓰는 것은 자기들이 정해준 룰대로 쓰면 되지. 지방에도 보면 지방세 공무원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도 많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들을 갖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호루라기 부는데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걷는 거라면은 국세청을 조세청으로 바꿔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군데에서 걷고 세목도 좀 단순하게 하면은 자본 배분이 거의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평가를 받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 해결돼야만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아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뭐 몇 년 전에도 혹은 제 선배들도 제 후배들도 열심히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세제가 개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권들이 선거를 앞두고는 전 세계가 감세를 주장합니다. 그래야 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세로 돌았습니다. 자기가 쓸 돈이 많아야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판인지 선거가 되면 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소위 가세자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의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50%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표를 얻는 게 정세가 훨씬 표가 많습니다. 이상한 룰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게임의 법칙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감세를 주장하면은 간표 요인이 됩니다. 이런 이상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룰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했다시피 파레토 오토말리티가 달성이 돼 있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성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개선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파레토 임프루먼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을 빨리 단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 상속세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과 아마 단기적인 발전 방안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가 복지라고 하면은 천국으로 꼽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요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상속세 폐지했습니다. 자본이득세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우리가 로망으로 삼는 스페인처럼 상속세를 빨리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제 개편 자체가 아까 여야 혹은 또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 또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개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세율 우리나라가 명목적으로는 두 번째로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 60%입니다. 그래서 현행의 세율을 절반 이하로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걸 따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명무실한 현재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연부연납 제도 확대하자라고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37, 락앤락, 얼마 전에 넥슨 이런 데가 우리가 이 조세 제도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조세에서 이 조세가 자본주의의 조세인지 사회주의의 조세인지는 원본이라고 하나 원본 채권의 손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2대 3대쯤만 상속을 하고 나면 전부 다 국가 자산이 됩니다. 이건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회주의 게임의 룰입니다. 넥슨 창업자 죽고 나니까 2대 주주가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아마 지금 물려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대로 가면 아마 국가가 1대 주주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원본 채권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원본 채권이 손상이 되면 이거는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 아닌 거죠. 사회주의 게임의 룰인 거죠. 몇 번만 가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종부세 같은 게 내가 소득이 없는데 몇 년만 흘러가면 한 20년 흘러가면 그 국가께 돼버립니다. 이런 조세 제도 가지고 이러한 게임을 룰 가지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이 단기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상속세가 일부 야당의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이건 결국 부의 대물림을 좀 더 완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핀셋 조세인데 이제는요 납세자가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게 보통적인 조세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의 대물림 이전에 소득 재분배도 잘 안 되고 일자리를 갖다가 오히려 줄여버리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상속세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제대로 제때 투자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뒤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속세라고 한다는 것은 저처럼 이 세금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인 위상도 중요한데 또 전반적인 체제의 완성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후진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적절히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요. 너무도 이게 부자라고 하면은 저가 존중을 하자라고 하는데 누가 존경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프레임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게 다가온 제약사가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창업자가 갑자기 하트 어택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역사상 상속세의 세율이 가장 높은 게 70%입니다. 70%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팔려고 하면은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주식을 팔려고 하면은 먼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너무 먼저 팔아가지고 주가가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합니다. 그때는 상속 포기 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조금 뭐한 거지만 X 같은 스웨덴이라고 하면서 스웨덴을 떠납니다. 떠나서 영국으로 가고 오늘날 아스트라제네카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뭐 우리 저 가구 회사도 스웨덴에 있었는데 요즘 스위스로 옮기고 그걸 본 스웨덴이 이게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없애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굉장히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의 대기업의 경영자라면은 본사를 옮기는 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완전 징별적인 이 상속세에 뜯기면서까지 대한민국에 애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개인적으로 존경을 포함해서 두서없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발제할 부분은 이제 환경 자원 이제 분야인데요. 사실 뭐 환경 자원 분야는 뭐 사업 자체가 뭐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고 많은 규제들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오래전에 선진국들도 뭐 당연히 뭐 명령과 통제 위주의 이제 규제들을 했지만은 에너지 산업 그리고 환경 산업도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다 시장 기반의 이제 시장으로 이제 움직여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될 텐데 가격. 요 가격 하나만 얘기하면은 사실 오늘 글로벌 스탠다드 관련된 환경 자원 시장은 다 얘기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 가격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수급에 이제 왜곡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한전 뭐 누적 적자가 뭐 약 50조까지 지금 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이제 약 10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요 미수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미수금.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걷어들일 돈이다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빚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전의 누적 적자가 빚이 아닌 건 아니죠. 이게 형식만 다르지 결국은 한전의 이 누적 적자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언젠가는 부담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가를 이제 반영하지 못하는 이 가격 구조 자체, 이 규제 자체가 이 회사들을 이제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비효율에 대한 부담이 전부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요 가격 얘기만 하면은 이제 요 환경
자원 분야의 이제 문제는 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도 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조금 이제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당연히 전기, 가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가격 규제와 이제 진입 규제를 갖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가장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는 게 이제 석유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이 석유 시장 중심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기 가스 시장은 워낙 모든 게 규제를 해 가지고 뭐 제가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뭐 석유 시장을 이제 뭐 우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뭐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은 뭐 지금 에너지 전환 때문에 이제 석유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민간의 이제 경쟁을 촉진시킨다라는 이제 이유로, 그리고 알뜰주유소라는 이제 주유소를 이제 오픈을 해 가지고 2011 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기존의 이제 민간 주유소들하고 이제 경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깐 일단은 정부가 민간 주유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이제 게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 될 텐데, 정부는 이제 민간 기업의 가격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달리 정유사 주유소의 모든 가격들을 이제 정부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그 가격을 이제 공개를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깐 뭐 주유소에 대한 정보 정도야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 비교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낮은 가격에 이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정유사의 도매 가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 정보가 전부 담겨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공개를 이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 주일에 이제 주간 가격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최근에는 그 가격 공개 범위를 지역별로 그리고 유통 단계별로 다 하겠다고 이제 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정부 측에서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그 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왜냐면은 상대방의 가격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제 비용하고 같이 그거를 이제 경영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정상이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 가격을 오히려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가격 공개를 이제 시작은 이미 했고 그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격 공개를 하더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공급 가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기업의 정보는 이제 정부에서 다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제 민간 기업의 그 자기들 주유소에 그 가격 정보를 이제 주지 않는 형태로 그런 이제 불공정 거래가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게임의 룰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이제 되지가 않고, 그래 가지고 이제 민간 주유소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알뜰 주유소는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주유소들은 이제 뭐 거의 한계에 이제 내몰려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래 가지고 뭐 요즘 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석유 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슈퍼스테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뭐 다른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략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근데 요런 전략을 세우더라도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거는 또다시 이제 규제가 이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기 충전소를 하겠다, 뭐 수소를 판매하겠다 그러면 일단 수소 판매는 연료전지에 설치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전기의 생산자는 판매업을 겸할 수 없다라는 규제가 있어 가지고 팔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다시 한국 거래 전력 거래소로 판매를 하고 자기들이 생산한 거는
그리고 자기들이 판매할 거는 다시 한전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 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마저 이제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유사의 입장에서도 정유사가 사실 판매하고 있는 거는 석유고 그게 바로 그냥 탄소가 되는데 탄소를 판매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당연히 정유사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이제 다시 신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신사업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유망받고 있는 사업이 뭐 폐기물이라든가 뭐 바이오 뭐 베이스의 이제 연료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석유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술로는 이제 코프로세싱이라고 이제 해 가지고 뭐 식물성 유지나 동물성 유지를 이제 석유하고 혼합해 가지고 뭐 항공유나 뭐 납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석유 사업자는 석유 외의 원료를 갖고 연료를 만들 수 없다라는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비 투자가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생산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혼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들도 있는데 좀 재밌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 게 뭐 최근 뭐 기사로도 나왔는데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데 이제 갈 때마다 그 바이오 항공유라고 이제 부르는데 보통 사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예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 때 그냥 도착하면은 무조건 벌금을 내고요. 왜냐하면 1%를 무조건 혼합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은 정유사의 그 관련 규정이 석유 이외의 제품을 갖고 석유 제품을 이제 만들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만들면 이제 불법이 돼 가지고 지금 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석유 산업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전기하고 가스 조금 뭐 말씀드렸는데 진입 규제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지금 주유소라든가 정유사들도 이제 다른 산업으로 신산업을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전기 산업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전기 산업이라는 게 에너지원들의 대체성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향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통합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이제 해 가지고 전기가 뭐 남아 돌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소를 수소를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잉여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그 수소를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전기를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인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지금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에너지 간의 대체성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그 에너지원 간의 이제 사업자들이 그 에너지원을 이제 넘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사업법은 석유 사업자는 석유만 할 수 있고 전기 사업자는 전기만 할 수 있고 가스 사업자는 가스만 할 수 있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칸막이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산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격 신호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이 이제 전기를 이제 사고 팔고 그리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가격이 실시간적으로 이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 가격을 이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떠한 이제 신기술도 나올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 가지고 뭐 결국은 뭐 석유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전기 가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 규제하고 이제 가격에 대한 규제를 결국은 언젠가는 풀어야 될 텐데 점진적으로.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가장 좋은 보기 중에 사례가 중에 하나가 지금 천연가스 자가 소비자 이제 직수입자들이 그 자기가 이제 소비하고 이제 남은 그 천연가스를 다시 이제 국내에 재팔배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게 지금 뭐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수입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소비처 몇 군데만 이제 직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직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 자가 소비를 위한 직수입이죠. 판매는 할 수 없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소비하고
그 천연가스가 이제 남게 되면은 그 가스를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에 대해 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은 직수입자들끼리의 거래만 이제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결국은 이제 규제를 이제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풀게 되면은 결국은 도입 단계에 있어 가지고 경쟁이 발생하고 하나의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해소가 이제 되게 되는 건데 고거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스 시장하고 전기 시장도 한 번에 물론 이제 시장이 자율화되면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규제 하나하나가 이슈화가 될 때 그 규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뭐 여기저기 왔다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금융 부분 말씀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받았는데 과연 금융 산업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가? 그게 흔히들 이제 미국이 가장 금융 산업이 크니 미국을 금융 산업의 스탠다드로 해서 많이 이제 뭘 할 때마다 미국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금융 어떤 규제 측면에서 보면 가장 복잡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고 감독 기구도 여러 개가 있고 중첩돼 있고 그래서 미국을 이제 그런 걸 따라서 또 미국이 검산 분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산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은 미국의 규제를 갖고 오면서 이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어 뭐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큰 금융 산업 규모를 갖고 있지만은 국가별로 보면 천차만별이고 미국은 오히려 미국의 규제 체제나 이런 건 굉장히 소수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부에는 그렇게 뭐 우리가 딱 따라야 할 글로벌 금융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마다 이제 발전해 오면서 그런 규제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요즘은 이제 금산분리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금산분리는 이미 이제 뭐 플레이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게 돼서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금융산업 규제 얘기할 때는 항상 금산분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 금융에 있는 분들도 금융산업에 있는 분들도 금산분리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금융산업의 큰 문제는 어 개별 워낙 금융산업 이제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규제를 막 나열하는 게 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금융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지금 이 빅벌레라고 이제 얘기되는 디지털화. 그래서 금융 산업을 과연 이제는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 가장 기초적인 디지털화의 형태고 이제는 뭐 온갖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형식의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도 이런 추세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뭐 이제 완화하고 막 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뭐 다른 부분도 비슷하지만은 열고주의적이고 사전 규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열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고 또 사전 규제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기술 속도를 지금의 금융 규제 시스템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스몰 라이센스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거 해달 뭐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니까 그 또 이제 무슨 그런 업자를 이제 명칭을 붙여 가지고 뭐 디지털 중기업 업자 뭐 이렇게 해서 스몰 라이센스를 만들고 그렇게 스몰 라이센스를 계속 발급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화에 이제 대처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은 계속 변하고 어 그걸 이제 언번들링, 리번들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기존 금융회사에서 하던 부분을 딱 떼서 핀테크가 하다가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걸 묶어서 리번들링해서 또 새로운 상품을 그 출시하고 이런 걸 이제 금융 규제 시스템이 이제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접근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먼 미래에는 금융 산업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이란 말을 쓰면은 그런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1년에 제가 한동안 금융 부분 공부를 안 하다가 2021년도에 카카오페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 자주 나오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카카오페이가 이제 우리가 소개하는 핀테크 기업이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가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큰 게 하나가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이런 뭐 상품을 광고를 하고 또 중개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이제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금융 플랫폼에 이제 어떤 상품을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금융 당국은 이걸 중개라고 본 거예요. 그 미들맨으로. 카카오페이는 우리는 중개가 아니고 우리는 광고다. 근데 금융 유권 해석으로는 중개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고 우리나라 법상 중개업은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내가 보험을 하면은 보험 중개업자가 돼야 되고 뭐 신용 뭘 하면 또 신용 중개업자가 되고 카드 하면 카드 중개업자가 돼야 되고 따로 다 같이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중개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또 중개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있어서 카카오페이를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를 포함한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 사업을 접었어요. 금융 플랫폼에 하는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이 스몰 라이센스 방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놓고도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가면은 이 규제 체제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정부에서는 지금 금융혁신특별법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 쪽에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혁신을 수용하고 있지만은 이런 방식의 이제 한계가 저는 벌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규제가 이 연구가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제가 예전에 금감원에 부원장인가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법률 전문가가 한 분 계셨는데 다른 어떤 회의에서 만나서 이런 식의 일고주의 사전 규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쉽지 않냐 하니까 자기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뭐 스터디가 많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이 걸려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향후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볼 회사들이 금융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금융회사들은 먼 미래에는 금융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상당한 금융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뭐 곧 올 것 같고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산분류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는 이제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 은행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산업의 은행 진출은 사실상 뭐 지금도 인터넷 뱅킹 이런 거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완화 그런 진입 장벽은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 지금은 금산분리에 있어서 은행이 산업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은행이 이제는 뭐 자기들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막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그 배달앱을 출시한 거 혹시 아세요? 신한앱이 땡겨요라는 별명 이름이 땡겨요입니다. 땡겨요. 그 배달앱이 음식 배달앱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아직은 뭐 3등인가 그런데 그건 이제 금융혁신 지원법인가 해서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근데 문제는 이게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신한은행이 하고 있는 배달앱을 통해서 신한은행은 뭐 기본적인 신한은행의 목적은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이 사업자들의 또는 금융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출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혁신 지원 특별법에 의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2024년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여러 가지 혁신 같은 걸 이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수용을 하긴 하지만은 이 샌드박스의 또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기간이 지나서 뒤에 허가를 안 해주면은 몇 년 동안 한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과거에 뭐 그 어떤 분이 금융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전 재산을 투입해서 한 거거든요. 몇십억을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의 그 허용을 받아서 나중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불허를 했어요. 그 사람 그냥 파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데모하고 뭐 이제 저걸 했는데 뭐 법적으로는 뭐 아마 그래서 이런 허가 계속 쪼개서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금융 샌드박스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 방식을 지금 일거주의 그다음에 사전 규제 방식을 떠나서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 그다음에 원칙 허용 그다음에 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법률 시스템을 빨리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말씀입니다. 그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이 됐든 그게 금융업이든 뭐든 뭐 동일한 어떤 금융 행위를 하면은 동일한 규제를 받게끔 그다음에 동일한 처벌을 받게끔 그렇게 해야지 규제에 그 회피하거나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고 또 지금처럼 산업이 막 여러 가지 복잡해서 어떤 지금처럼 은행업 뭐 보험업 이렇게 규제하기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 방식의 어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제 규제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전반적인 어떤 법률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또 규제를 한 줄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그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금융청에서 그 기능별 횡단적 금융 규제 뭐 연구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어 이쪽에 있어서는 미국도 미국은 오히려 더 늦은 편이에요. 미국도 여전히 워낙 규제가 복잡하고 하니까 미국은 여전히 라이센스를 새로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은 일본은 이미 이제 스타디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처럼 스몰 라이센스를 계속 허가를 내주고 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사이에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인제 불합리한 작은 규제들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아시다시피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지금 다 규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그보다 더 큰 규제는 그거는 이게 인제 문제가 금융감독위원회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워낙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암묵적인 규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걸 뭐 그냥 오버 더 카운터로 전화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규제를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근데 이런 암묵적 규제도 사실은 이건 어떤 관행의 문제이고 또 이런 규제 이제 대상이 되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금융 쪽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은 정부,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담합 구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은 어떻게 이 담합에 참여하느냐. 이자율이 높다, 수수료가 높다면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시끄러지면 이제 이자율도 낮춰주고 뭐 수수료도 없게 해주고 뭐 우리 ATM기 수수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같은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ATM 수수료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ATM은 그러면 기계가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국민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담합 구조에 참여하게 되고 은행은 그 담합 구조 참여해서 경쟁을 약화시킵니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죠.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다 그런 겁니다. 은행이 경쟁이 어려운데 은행은 계속 몇 조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담합 구조를 딱 만들어 주니까 그 안에서 담합을 하고 이익을 찾고 정부 협조하고
뭐 CEO도 정부가 이렇게 하라면 그 하는 거고 정부는 그는 어떤 보수 정부든 뭐 좌파 정부든 어느 정부든 그 금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막 구조가 굉장히 공고하고 이 다막 구조에 우리도 가입돼 있다. 보통 국민들이 그걸 자각을 잘 못해요. 자기가 다막 구조에 있다는 걸. 근데 굉장히 깊숙이 굉장히 중요한 다막 구조에 있고 여론을 만들어서 뭐가 조금 뭐 은행이 뭐 수익을 많이 낸다 하면 또 이제 막 기사를 쓰잖아요. 또 뭐 이렇게 그럼 또 은행이 또 뭐 이제 이자를 낮춰주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금융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다른 산업 발전하는 데 비해서 금융산업 발전 속도 상당히 느리고 소비자 금융은 외국계에서 이제는 다 떠났습니다. 한때 뭐 지금 외국계 은행은 없거든요. 지금 소비자 금융에서 거의 다 떠나고 뭐 이제 기업 금융 이쪽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합 구조도 반드시 깨야 되는데 그건 국민적인 자각이 필요한 거고 금융 제도도 지금 빨리 이 일거주의를 철폐하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교육 예산의 큰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국세 총액의 20.71%가 그냥 고정되어서 교육 예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예산은 늘어나고 뭐 이거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교육 예산이 늘어날수록 학교가 죽어요. 학교에 돈은 많은데 학교가 점점 더 활력이 떨어집니다. 돈만 많고. 왜 그러느냐? 그 정부의 통제력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사고 같은 것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자사고 같은 것도 사실은 없애고 싶은 거죠. 왜? 돈이 있으니까 다 돈을 줄 테니 그냥 정부 방침에 따라라가 되는 거고 그럴수록 학교는 활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점점 더 학교 가서 잔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늘어나는 돈을. 어떻게? 그 소위 바우처라고 하는 거 학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 1 인당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1,300만 원씩은 줄 수 있습니다. 1,300만 원씩을 그냥 주자.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학교를 가든 그 학교를 학생이 선택을 하면 선택을 받은 학교에다가 1,300만 원씩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교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죠.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 재우지 않을 거예요. 학원에서 아이들 재우는 학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돈을 주자. 그 돈을. 그러면 학교가 다 깨어난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사립학교처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을 그런 식으로 깨어나게 만들자. 뭐 이건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뭐 모든 교사들 모든 공무원들이 들고 나서 아마 난리를 할 텐데 학부모는 좋죠. 학생도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모든 학교들이 학원처럼 깨어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스웨덴이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차터 스쿨, 영국의 아카데미 스쿨 그런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깨어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들여오는 것인데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자면 어마어마한 저항을 기득권 교사들 또 공무원들 또 시민단체들 이 저항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은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제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민이 내는 나쁘고 정부가 걷는 징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보면 징수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납부 지원가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국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세만 걷는 국세청을 조세청으로 바꿔서 징수 납부하는 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전체 소송 중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한 35%가 세금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조세법원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니까 32%가 조세와 관련된 법원인데 조세법원이 없어서 판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카운트 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도 조세법원을 빨리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재를 구분할 때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렇게 나누다 보니 교육이 의무교육 아닌 걸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제가 아는 제 친구가 경북 어디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전교생이 16명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28명인데 28명이 16명을 제대로 강의를 교육을 못 시켜서 수업만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가는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적은데 학생 수가 적은데 15명, 16명 있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은 통합당하는 학교에는 교육부가 방금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교육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원금이 20억이 나온답니다. 20억을 1년 동안에 쓴다고 머리가 빠진답니다. 그게 도대체 이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의무교육이 공공재라면 대학교육은 사적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삼성이나 현대나 등의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LH가 아파트 지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정원이 남아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쪽에 공공재를 갖다가 그대로 두고 공공재와 사적재보고 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아파트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민간을 더 주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논의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국립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만 국립대 폐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재화가 남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그 지원을 하고 경쟁을 또 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가장 큰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규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그냥 드리자면은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주요 선진국들의 이제 자원시장이 대부분 90년대 정도에 다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자유화를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스탑된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에너지나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장은 뭐 규제 시장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신산업들이 도래하고 미국 같은 데도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가 다 에너지 사업에 지금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뛰어든다라는 거는 그 가능성을 본 거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건데 근데 우리나라처럼 전부 칸막이가 있고 가격이 다 이제 정부에서 다 결정을 하게 이제 돼 있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그 원가에서 미달되는 거는 국민의 부담으로 줄 수는 있지만은 향후에 이 산업이 선진국하고 어느 정도 뒤떨어질까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요것도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에 대해서는 좀 소비자들도 아까 저기 이태규 박사님께서도 소비자도 단합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이제 민간에 개방돼 있는 석유 시장마저도 사실 이게 공공재도 아닌데 이게 약간 공적 재화로 이게 취급을 해가지고 조금만 가격이 움직이면은 이제 아우성을 치고 그 얘기를 들은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하고 근데 알뜰 주유소를 출범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횡재세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낮은 가격만 유지하려고 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그 소비자들한테도 좋은지 한번 되묻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극단적인 예로 유럽 같은 경우에 유류세이나 하긴 했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이제 하긴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뭐 땔감까지 써야 될 판국이 오니까 이제 인하를 하기는 했는데 위기가 넘어가자마자 다시 바로 원상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이 시작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유럽이 시작하니까 따라 가지고 내렸다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금 뭐 유럽보다 뭐 에너지 위기가 지금 닥친 것도 아닌데 일단 가격이 국제 가격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 가격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워낙 민감하니까 또 정부는 또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럼 그걸 또 성산자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시장에서 뭐 과연 신기술이 나올 수 있는지 뭐 그런 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을 일단 제일 먼저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진입 규제를 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융 쪽에는 저는 가끔씩 금융 소비자 보호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뭐 펀드 싸게 나오면 이제 막 뭐 갚아주잖아요. 정부에서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100% 해주고 반면 80%. 근데 우리나라만큼 고위험 상품에 개인이 많이 투자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파생 상품에서 개인이 투자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관들이 하는 거지 개인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를 해주고 이게 재수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한 번은 이게 어느 선에서 꺼내야지 그다음 소비자도 '아 나는 이런 상품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보호해 주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상품을 계속 이제 혹시나 잘 될까 싶어서 돈 벌까 싶어서 가입하고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이런 모든 규제 같은 금융을 포함한 모든 규제는 결국 국민들이 어떤 그 인식이 이 규제가 단순히 이 단기적으로 내가 편하게 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회를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빨리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자유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결국 규제는 단순히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권 얘기해서 없애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힘이 전달돼야지 결국 정치권도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